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오늘은 프로포지션 명제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읽어보고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오늘은 또 수업 방식이 좀 바뀌었죠. 지금 집에서 부득이하게 지금 녹화하는 중입니다. 지금 녹화 못하면 이번 주를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녹화를 해보고요. 만약에 이 버전이 올라가 있으면 생각보다 잘 녹음이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하다가 너무 주변에 방해가 심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끊고 새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번 주를 넘어갈 것 같아서 혹시라도 기다리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또 이렇게 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 중에 오늘은 조준걸 교수님의 책으로 이렇게 우리 직접 제가 가리키면서 볼 거고요. 또 위에 나름대로 또 알라딘에서 다운받은 본문이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참고를 할게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저희 집 개들이 짖을 수도 있어요. 짖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짖더라도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명제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읽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서 4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두 편으로 끊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래도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야, 갑자기 명제가 또 뭐였지? 라고 할 때 일단 요거 잠깐 보시죠. 기본적으로 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그 전까지 우리 그림 이론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자, 대상, 원자적 사실, 사실, 그리고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결국 뭐였어요? 결국은 세계에 대한 그림인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결국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로 사실 그려진 세계죠. 그래서 세계라는 것은 사실들의 총체다. 이런 얘기 우리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의 총체가 세계라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그래서 사실이 모여서 세계가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은 또 원초적 사실. 혹은 이것을 우린 다른 말로 사태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원초적 사실이 모인 것이고 이 원자적 사실은 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쪼개게 되면 결국은 이 대상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 대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이게 잘못하면 그 실제론처럼 되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상은 논리적인 존재에 더 가깝다. 어쨌든 단위로 보자라는 거죠.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원자적 사실, 그리고 사실이 모여서 세계가 된다라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명제를 배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언어 쪽에서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어제 지난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라면 이제 그것을 이제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결국 뭐와 맞닿아 있죠? 언어예요. 세계는 언어로서 표현되는 건데 그 언어라는 게 결국 뭐가 모이는 거다? 명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또 명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명제는 뭐와 대응한다? 바로 이 사실에 대응하는 거고 명제를 또 쪼개면 요소 명제가 되는데 요소 명제가 원자적 사실 그리고 혹은 사태와 또 대응이 됩니다. 또 요소 명제를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분석의 종단이라고 여기서 표현하시는데 최대한 그 분석을 쪼개면 이름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해서 이 이름은 대상과 대응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짝을 맞춰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그래서 실제 본문에서는 이게 3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장 사실의 논리적 그림이.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실의 논리적인 어떤 그림이 사실 이것을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자,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논리적 그림이 사유다. 그리고 3.01 이 참인 사유의 총체가 세계의 그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저쪽 본문 알라딘 본문도 좀 볼게요. 자, 3.001이니까 3.01 전에 있었던 세부적인 부연 설명이죠. 어떤 한 사태가 생각될 수 있다는 말이 뜻하는 것은 자, 한 사태가 뭐였죠? 바로 원자적 사실이었죠. 어떤 한 사태가 생각될 수 있다는 말이 뜻하는 건 우리가 그 사태에 관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그 사태 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다. 3.01 참된 사고들의 전체가 바로 세계의 그림입니다. 그 참된 사고들의 이 전체를 모으면 총체가 바로 세계의 그림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해제를 잠깐 보시죠.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명제와 명제 기호를 연역하기 위해서 사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사유가 갑자기 왜 나왔죠? 라고 할 때 결국 명제와 명제 기호를 연역하기 위해서 사유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유라는 건 마음속의 언어다.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유와도 비슷하겠죠. 사유라는 건 결국은 그거조차도 언어적인 거죠. 마음속의 언어.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건 아니야. 마음속의 언어가 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는 무의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뜻이 있다. 우리의 상상 이미지하는 것도 역시도 사유의 한 형태고요. 그래서 사유는 실제와 비교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뜻만 가지면 돼요.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와 비교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어떤 언어로 상상할 수 있죠. 사유가 그림과 그래서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림과 다른 점은 대체 뭐냐? 사유가 단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이라면 그림이라는 건 인식 가능한 어떤 물질적 표현을 하고 있다. 어떤 물질적 표현으로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뭐예요? 그림이라는 건 오히려 명제 기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유가 그래서 마음속에서 아니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화되는 것. 구체화될 때 그것이 뜻을 가진 명제가 되는 것이죠. 구체화될 때. 알겠죠? 자, 그리고 저쪽 본문을 보시면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사고는 내가 생각한 것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사고는 내가 생각한 것의 그 가능성을 포함하는 거다.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한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죠. 3.03 반면에 비논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둥근 삼각형의 모양은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도 없고, 자 이거는 이 표현이 더 편하거든요. 생각할 수도 없고, 자 요거 3.03 없습니다 하고 끝났네요. 3.04에 뭐라고 나왔죠? 사유는 비논리적인 어떤 것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비논리적으로 사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도 처음에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우리는 평소에도 비논리적이다라는 뭐 비판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임이 곧 논리적인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논리고 논리가 곧 인간이다 해서 거의 이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할 때 사실은 아까 저 위에서 작은 해제가 나왔던 셈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네모진 삼각형이란 말 머릿속에 그릴 수 있나요? 예, 삼각형이면 삼각형이고 사각형이면 사각형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야 네모진 삼각형 그려봐. 이걸 더해버리는 거죠. 네모진 삼각형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것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논리 법칙에 어긋나는 것만 제외하면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노라 말했나 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설령 이 세계를 창조한다고 해도 얼토당토 아는 걸 창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인간이면서도 인간이지 않는 채로 창조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을 창조하면 창조한 거고 동물을 만들었으면 만든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동물이면서도 동물 아닌 것을 만들 수는 없죠. 너는 여기 존재하면서도 저기 존재할 수는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것은 그것은 그거조차 신도 얼토당토하는 걸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은 논리 법칙에 반하는 세계만 아니라면 어떤 세계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해줘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비논리적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논리적 세계인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자 여기서는 아주 신이 거기에 결국 폼을 부여했다고 하는 거죠. 태초에 뭔가를 창조했다라는 건 논리 없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세계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계가 하나의 논리인 것은 우리 자신이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세계가 하나의 논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논리이기 때문이다. 세계란 우리가 보는 바로의 세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 세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는 바로의 세계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보는 바가 곧 우리다. 우리를 물들이는 그래서 언어 이외에 다른 우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언어로 보는 거죠. 앞에서 말한 바대로 결국 논리는 선험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선험성에 반할 수 없고 세계라는 곧 논리라는 철학, 그렇죠? 전반부는 신학적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 좀 볼까요? 기하학에서 공간 법칙과 모순되는 도형을 좌표에 그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논리와 모순되는 어떤 것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즉 물리학의 법칙에 역행하는 사태를 공간적으로 어때요? 상상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묘사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가 해서 아까 그 물리학적으로는. 하지만 기하학의 법칙은 다르다.
기하학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 꼭지점이 3개인 사각형과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려볼 수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3.1 봅시다. 사유는 명제 안에서 감각을 통해 인식되도록 표현된다. 그래서 사유라는 건 명제 안에서 감각을 통해, 우리의 이 감각을 통해 인식되도록 표현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비트겐슈타인은 처음으로 명제의 정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데, 명제는 이를테면 사유의 인식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명제는 사유의 인식적 측면이다. 그래서 여기 사유, 마음속에 있는 언어라고 있잖아요. 나의 마음이죠. 내 마음에 있는 언어로서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유를 표현해요. 표현했을 때 결국은 그 표현이 너의 사유로 뭔가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유죠. 공유될 수 있을 때 명제에 이르러 우리는 서로 간의 사유를 그래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제가 되지 않으면, 명제로 표현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으로 공유될 수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사유는 그래서 명제 안에서 어떤 감각을 통해 인식되도록 표현되는 거다. 명제가 어떤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죠. 3.11. 그래서 우리는 명제의 인지 기호를 가능한 상황의 투사로 사용한다. 가능한 상황의 어떤 투사, 프로젝션 개념이죠. 명제는 하나의 가능성의 내용이고, 명제 기호는 그 가능성에 구체화된 물적 표현이다. 자, 명제라는 건 아까도 했지만 사실과 대응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명제는 하나에서 가능성, possibility고, 가능성에서 내용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명제는. 그렇다면 명제의 기호, 더 작은 단위죠. 명제 기호라는 건 그 가능성에 구체화된 물적 표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명제 기호다. 명제는 사유다. 명제의 구체적 기호가 부여될 때 그것은 명제 기호가 된다. 됐죠? 그리고 명제는 동일한 뜻을 지닌 명제 기호의 총체이다. 반면에 확정적으로 HRT라고 한다고 하자. 모자가 H고 탁자가 T라고 약자를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햇과 테이블이겠죠. 그랬을 때 HRT라고 할 때 이것은 명제의 기호가 된다. 그렇죠? 명제 기호란 뭐야? 이게 구체화시키는 거, 이게 딱 진짜 써야 돼. HRT라고 해서 명제의 기호가 되는 거죠. 이거 앞으로 계속 이제 비슷한 사례로 나올 테니까 뭐 일단 믿고 넘어가 봅시다. 3.12. 우리는 말이나 글과 같은 명제 기호를 통해 생각한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과 글과 같은, 그게 명제 기호예요. 우리 명제 기호로 생각한 것을 표현하죠. 대상들이 서로 3.13 여기 있네. 3.1 책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양쪽 두 버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달리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문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3.13. 명제는 투사가 포함하는 모든 걸 포함한다. 그러나 투사되는 것을 포함하진 않는다. 자, 그래서 명제는 하나의 뜻이고, 이 뜻이 같은 모든 투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막상 지금 투사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진 않는다. 지금 투사되고 있는 것은 명제의 뜻이 표현될 수 있는 여러 물적 표현 중 하나일 뿐이다. 위의 언명을 더 쉽게 말하자면 결국 뭐다? 명제라는 건 심적인 것이고, 멘탈. 명제 기호라는 건 가시적이고, 아까처럼 물리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제가 심적이라면 명제 기호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거다. 지금 투사되고 있는 것이 결국 명제, 투사되고 있는 것, 결국 뭐야?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라는 것 자체가 투사되는 것을 포함하진 않는다. 그건 명제 기호고, 투사하는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심적 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명제와 명제의 기호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죠? 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두셨는데, 첫 번째, 명제는 뜻과만 관련되지만 명제 기호는 뜻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물질성이 포인트 같아요. 명제 기호. 또 명제는 또 사유, 뜻이기 때문에 사유와만 관련되지만 명제 기호는 그것의 객관화된 엄표로서 드러나는 거고, 명제는 이를테면 또 상징이라면 명제 기호는 말 그대로 사인, 기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볼은 이 심적인 거니까, 기호는 명제 기호, 겉으로 드러난 물질성인 거죠. 하나의 상징에 여러 개의 기호가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상징에 여러 개의 기호로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명제에 여러 개의 명제 기호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대 다는 가능한데 다대 1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이따 계속 할 거거든요. 3.13.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명제 기호에 여러 개의 명제가 대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명제 기호에 여러 개의 명제가 될 수는 없다. 자, 여기 예를 들었어요. 구체적 예증을 들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한다. 줄리엣은 로미오에게서 이제 사랑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르게 가보죠. 표현을 다르게. 위에 세 문장은 서로 다른 명제 기호죠. 그러니까 명제 기호. 근데 결국은 뭐예요? 상징 하나의 명제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하나예요. 결국은 뭐예요? 로미오가 줄리엣이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것을 세 개의 다른 명제 기호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1대 다의 개념은 가능해요. 1대 다의 어떤 개념, 명제를 1로 잡았을 때. 그렇죠? 그러나 그 반대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비유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명제를 악보로, 명제 기호를 연주로 비유하면 좋은 예증이 될 거다. 왜요? 이러면 악보만 보면 어때요? 아직 연주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능성으로만 있는 거라면 연주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명제 기호가 아까도 어떤 일종의 물질성이라고 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 악보 역시도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어떤 소리의 투사고, 이것은 이를테면 명제가 돼요. 무엇으로도 연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죠. 피아노로도 첼로로도 연주 가능해요. 그러나 악보 자체만으로는 아직 연주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악보는 물론 감각으로 포착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악보의 역할은 거기에 그쳐요. 명제의 역할도 거기까지죠. 그래서 명제 기호를 통해서 연주가 되듯이 상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3.13의 후반부. 따라서 투사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명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그 가능성은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사되는 것, 아까 그 명제 기호라고 본다면 그 자체로서 명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가능성은 포함된다. 그래서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예처럼,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지를 명제만으로 알 수는 없다. 예. 그 명제 기호를 통해. 명제는 뜻을 가지고 있고, 뜻은 이를테면 가능성이에요. 단지 그 뜻이 어떤 옷을 입을지, 로미오와 줄리의 사랑에 대한 것을 어떤 옷을 입힐지 아직은 미정이라는 거죠. 예. 어떤 악기에 의해 연주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어떤 악기건 간에 그 악보는 연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건 요쪽을 먼저 읽을까요? 대상들이 3.14, 대상들이 서로 특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사태라고 하듯이, 사태 혹은 원초적 사실, 그 사태라고 하듯이 명제는 낱말들이 그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141로 넘어갔는데 3.14부터 봅시다. 명제 기호를 구성하는 것은 그 안에서 그것의 요소들이 서로 간에 정해진 관계로 존립해 있다는 것이다. 명제 기호가 곧 사실이다. 명제 기호를 구성하는 것은 그 안에서 구성 요소들이 서로 간에 정해진 관계로 존립해 있다는 것. 명제의 기호가 곧 사실이다. 3.14. 자, 그래서 명제는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다. 명제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명제는 사실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물론 명제는 뜻을 가진다. 그러나 명제는 말해진 바와 같이 아까처럼 악보와 같잖아요. 가능성이죠. 그래서 사실의 전 단계라고 봐야 되고, 이게 연주될 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가 옳게 연주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참과 거짓이 연주가 될 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악보는 모차르트인데 연주를 했더니 베토벤이 연주됐어. 이건 거짓이 되겠죠. 참과 거짓에 대한 것은 이제 그때 연주가 될 때 알아요. XRY라는 명제 기호를 X는 Y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자. XY는 아직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미지수니까. 이것은 사실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화시켜서 H와 T, 모자, 햇과 테이블이죠. HRT라고 표현했을 때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 미지수가 아니죠. 이제 명확한 모자와 테이블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실이 되는 거고, 참과 거짓의 검증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정말로 모자가 테이블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3.142 오직 사실들만이 뜻을 표현할 수 있고, 사실들만이 뜻을 표현할 수 있고, 이름들의 집합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그렇죠? 사실을 그대로 그려내는 명제만이 뜻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들의 집합은 아까 이름은 최소도 그 언어의 최소 단위였잖아요. 이름들의 집합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사실을 그대로 그려내는 명제가 될 때야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43 활자로 인쇄된 명제를 보고 인호라면 책상, 구름과 같은 낱말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명제를 단지 나의 사고를 표현한 글씨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명제가 명제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인쇄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글자로 보는 거죠. 하지만 명제는 하나의 사실이고 활자라는 형식에 갇혀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 표현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명제 기호가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은 표현의 일상적 형태에 의해서 덮여져 버린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모른 채 넘어가는 것처럼 이게 필기된 것이든 인쇄된 것이든. 알겠죠? 자, 그리고 3.1431 명제 기호의 근원적 본질은 글씨 기호 대신 그 명제가 공간적 대상들, 탁자, 의자, 책들 이런 것처럼 공간적 대상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상하면 매우 명료해진다. 이 사물들의 상호적인 공간적 위치가 명제의 뜻을 표현하게 된다. 그렇죠? 상호적인 공간적 위치가 명제의 뜻을 표현해요. 명제의 본성은 우리가 명제 기호 요소인 낱말들, 이름들을 문자 기호로 보지 않고 책상이나 의자, 책과 같은 공간적 대상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때 분명해집니다. 문자 기호로 이해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사물의 관계가 바로 공간적 대상으로 이해했을 때는 서로의 공간적 위치로 드러나고 바로 이 배열이 명제의 뜻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쪽 책에서도 설명이 하나 나왔네요. 우리는 명제 형식으로 무언가를 사고할 때 머릿속으로 그 명제에 맞는 일종의 그림을 그린다. 그렇죠. 어때요? 명제 형식으로 뭔가를 사고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청사진을 떠올리는 것처럼 언어를 통해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에 맞는 현실 세계의 모델을 떠올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밖에 비가 온다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을 통해 비가 오는 세계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진짜로 지금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대봐야 알아요. 하지만 누가 그런 말을 했다라면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죠. 야 밖에 오늘 엄청 더워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어떤 그때요. 정말로 머릿속을 쬐는 정말 그 뜨거운 햇볕, 태양을 머릿속으로 딱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사실과 맞춰보는 것은 나가봐야 알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세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세계는 머릿속으로도 그려볼 수 없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둥근 사각형과 같은 비논리적인 것을 떠올려볼 수 없는 것과 같고 결국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가 된다. 이런 표현 이해 가시죠? 자, 여기 조준골 교수님 것도 한번 참고해보죠. 3.1431에서 그래서 자 방을 예로 들어보자. 룸, 사물인가 사실인가.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보죠? 사물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의 총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구성에 대한 그 그림을 찍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 스스로 존재론에서 세 개의 기저를 substance, 구성하는 대상들이라는 사물들을 가정했다는 것으로부터 그 역시도 사물의 본유성을 인정은 해요. 사물의 본유성에 대한 인정을 하긴 하죠. 탁자, 의자, 침대, 창문, 방문 등. 하지만 중요한 건 상호적 관계예요. 상호적 관계에 의해서 방이라는 기호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 관계가 없는 방이라는 기호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기호는 사물들이 맺고 있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의 구성 요소들도 심지어 방의 구성 요소들 자체도 사실이에요. 약간처럼 책상, 책 이런 거조차도 구성 요소도 거기에 가장 최소 단위가 아니라 그조차도 우리는 사실로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작아 보이지만 진공관이라는 것도 음성 신호의 증폭 소자이다라고 설명하는 순간 어때요? 사실관계가 되는 거죠. 명제 기호가 제시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진공관, 음성 신호, 증폭 소자 등의 낱말들이 새로운 문자 기호를 도입하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다. 마치 앞에 방이 사실의 집합인 것처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진공관이라는 건 결코 사물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그 사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상 어떤 사실이라고 분석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기저를 구성하는 대상들은 그래서 여기서 물론 사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세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상들 자체, 그 사물 그 자체를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다만 논리적으로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결국 뭐다? 사물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실입니다. 일종의 그 사실관계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3.1432 우리는 ARB라는 복합기호가 A가 R이라는 어떤 관계로 B와 존립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A가 어떤 관계로 B와 존립하는 게 ARB를 말한다고 말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었어요. 같은 말 아닌가? 말만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 뒤집은 거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했는데 나름 이제 이걸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ARB라는 복합기호를 먼저 생각하는 것. 복합기호의 성격에 관한 확고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우선권은 뭐예요? 기호와 사실 중 당연히 사실의 우선권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어떤 관계로 B와 존립하는 것, 이게 사실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선해야지 요것이 먼저 있는 것처럼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ARB는 A가 어떤 관계로 B와 존립하는 것이다라고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미 이 존재와 이 어떤 사실, 사물에 대해 사실이 아니죠. 일종의 사물에 대한 것을 더 당연히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순서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의 우선권을 둔다. ARB라는 기호 자체가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그 방이라는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호가 방에 있는 사물들 간의 공간적 관계를 규정짓는다면 이것은 방이라는 단어가 내재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플라톤이 얘기했던 실제론자들이 되고 이데아론이 된다. 복합 기호에는 본질이 없고 우리는 단지 어떤 사실에 어떤 기호를 대응시킬 뿐이다. 자, 우리는 단지 뭐 할 수 있을 뿐이죠? 어떤 사실에 어떤 기호를 그냥 대응시킬 뿐이에요. 복합 기호에 어떤 본질이라는 건 없다. 따라서 거기에 사실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복합 기호로서 표시할 뿐입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의 위의 언명은 합리론과 경험론의 경계선이 기호학에 있어서 어떻게 그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인데 비트겐슈타인은 어느 편이죠? 여기 경험론에 무게를 두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기호로 재구성되는 결국 경험론 철학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기호로 재구성되는 경험론 철학이다. 실제론 철학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퍼스나 소시르 있거든요. 유명한 언어학자들. 그들도 되게 뛰어난 기호학자였는데 비트겐슈타인만이 기호학을 통해서 뭐를 했죠? 철학을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방대하고 근원적이다. 자, 3.144. 그래서 복합 기호는 상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 상황은 기술될 수 있지만 기명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명이라는 건 뭐예요? 네임이에요, 네임. 그러니까 이름 붙여지는 것.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술되는 것이지 고정 명사처럼 이름 붙여진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3.2로 이제 넘어갑시다. 3.2. 자, 30분 지났는데 이제 3.2예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자, 명제 속에서의 사유는 명제 기호의 요소들이 사유의 대상들과 대응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 명제 속에서 사유라는 거, 아까 우리 사유를 배웠죠? 명제 기호의 요소들이 사유의 대상들과 대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명제는 물론 사유의 소산이다. 그러나 사유는 그 표현을 찾는다. 명제는 사유의 소산이고 사유는 그 표현을 찾는다. 다시 한번 악보 예를 들자. 악보는 물론 명제, 아까 악보 명제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사유의 어떤 소산으로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주되는 것이 명제 기호라고 했죠. 명제 기호의 궁극적인 요소들은 사유의 궁극적인 요소에 대응해야 되고 사유는 명제에 물질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유는 대상을 갖는다. 그래야만 사유가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의 터치는 사유의 하나의 대상에 일치하는 거고 이때 이 대상이 오브젝트이며 피아노 건반 하나의 터치가 결국은 네임이 되겠습니다. 사유에서 세계가 나오고 명제 기호에서 문장이 나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그래도 좀 어려우니까 여기 참고 다시 한번 볼까요? 3.2 언어와 세계는 대응관계를 맺고 있고 명제 안에서 명제의 요소들이 사고의 대상들과 대응하도록 표현될 수 있다. 3.201 사고의 대상과 대응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나는 단순 기호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 쪼갠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떤 명제가 단순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날 때 그 명제는 완전히 분석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3.202 명제 속에서 적용된 단순 기호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이 여기서 등장했죠. 가장 작은 단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요소들을 단순 기호라고 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름이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분석된 것. 3.203 이름은 결국 뭐예요?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름과 대상이 아까 대응된다고 아까 처음에 첫 장에서 얘기를 했죠. 이름은 대상과 대응이 돼요. 대상이 이름의 의미이다. 3.203 그리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 명제는 어쨌든 가장 단순한 기호들까지 분석이 되고 이 명제에 있어서 이름들이라고 불리게 돼요. 단순한 기호는 이름이다. 이것들은 세계에 있어서 대상들에 대응하는 거다. 단순 기호가 아까처럼 이 명제 쪽 분석의 끝이에요. 그래서
화학의 예를 들 때도 명제는 마음속의 원소 주기율표다. 명제는 왜 그래요? 마음속의 원소 주기율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사실적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명제 기호라는 건 뭐예요? 책에 명시된 원소 주기율표다. 자, 명제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원소 주기율표라면 명제 기호라는 것은 아까처럼 드러나는 거잖아요. 책에 명시된 원시 주기율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미닝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미닝. 여기서 미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센스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거 의미, 뜻 이렇게 나오지만 센스는 명제의 뜻을 말하는 것이 센스고 미닝은 대상의 일종의 존재값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됐어요.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3.21 단순 기호들의 배열이 명제의 의미를 보여준다면 단순 기호들의 배열이 명제의 의미를 보여준다면 단순 기호들의 배열에 결국 대응하는 것은 실제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의 배열입니다. 자, 뭐 아직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 단순 기호가 대상과 대응한다고 아까 봤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명제 속에서 대상을 대표합니다. 자, 이름 가장 작은 단위로 왔잖아요. 명제 안에서 대상을 대표하는 거고. 3.21 대상들은 단지 이름으로만 불릴 수 있을 뿐 언어를 통해 대상들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기호는 단지 대상들을 대표할 뿐입니다. 자, 기호라는 건 단지 대상을 대표하는 거죠. 조종일이라는 제 이름의 기호는 방금 지금 말하고 있는 제 실체를 어떤 그 대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명제는 사물이 어떻게 있는가, 책상 위에 꽃병이 놓여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책상 위에 꽃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관계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2 대상은 이름으로 지칭될 수 있을 뿐이에요. 대상이라는 건 결국 이름으로 지칭될 수 있을 뿐이고 대상은 단지 이름만이 대응하는 거죠. 기호가 그것들의 대변자가 되고 나는 그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관하여 말할 수 있을 뿐이지 나는 그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건 아니다. 명제들은 사물이 어떻다를 말할 뿐이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는 없다. 명제들은 사물이 어떻다, 사물이 어떠어떠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 사물의 본질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자, 어렵지 않죠? 잘만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는 사물의 총체가 아니라고 했죠. 사실의 총체라고 했고, 자, 계속 반복할게요. 이런 건 이 언명을 세계는 결국 뭐로 연결할 수 있다? 사실의 총체를 명제의 집합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다. 별표. 세계는 명제의 집합이다. 세계는 곧 언어니까요. 우리는 명제에 의해서 세계를 이해합니다. 대상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사실인 거죠. 우리는 명제에 의해 세계를 이해하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것이 결국은 사실 명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상의 정체를 몰라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대상은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능히 말한 바다. 그것은 명제 속에서 그냥 사용되는 것이지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저 용례, 용법, 어떻게 쓰여짐에 따라서 우리는 보여지는 거지 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석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것. 그것이 여기 뭐죠? 그 이름, 대상 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 비트겐슈타인이 여기서 말하는 결국 사물은 오브젝트를 명제는 요소 명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오브젝트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그것은 정의될 수 없다는 거고 더 이상 분석될 수 없고 분석의 종단이며 근데 문제는 뭐야? 누구나 근데 그 종점을 발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만약 그것이 발견된 것이라면 다시 또 분석돼야겠죠. 끊임없이.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죠.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대상이다. 그래서 자, 철학적 실제로는 종합에 의해서 세계의 실제를 구하거든요. 예. 데미우르게 이데아 중에 이데아, 부동의 동자. 예. 그래서 결국 이 신으로 귀결되는 그 종합적 개념이죠. I am w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그 성경의 구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하학에 있어서는 또 공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계 실제로는 어떤 종합적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비트겐슈타인은 경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험론은 분석에 의해 세계의 실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석의 종단에 있는 것들의 세계의 기저라고 생각한다. 실제론에서의 종합의 궁극은 원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원인이다. 자, 실제론은 다시 와서 실제론이라는 종합의 궁극은 걔네들은 자기 자신이 원인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 궁극적 존재도 원인을 갖는다면 그럴 수 없고 또 쪼개야 되잖아. 또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최종적 원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원인으로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보통 실제론적 분석이에요. 근데 경험론자들은 혹은 유명론자들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뭐가 최우선인 거예요? 현존하는 건 그냥 여기에 현존이 있다. 우리는 현존의 위쪽으로 상승할 수 없다. 경험론은 실증성에 의해 현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의 기초를
현존의 분석의 종점에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 원초적 대상의 결합에 의해 현존이 있게 된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사르트르가 많이 했던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존은 본질에 앞선다. 현존의 존재가 현존의 분석적 종점을 요구하는 거니까 더 막 쪼개고 본질이 뭐지 찾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존을 유출시킨 최초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고 몰라야만 한다. 알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얘기예요. 보여지는 그 신에 대한 것, 신의 계시를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원초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된다. 요소 명제는 사례에 대해 말할 뿐이지 대상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다. 됐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개념의 문제인데 실제냐 이름뿐이냐라고 하는 거. 실제라고 하면 합리론자가 되는 거고 경험 이름뿐이다라고 하면 경험론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경험론자들은 개념은 유사한 것들에 대한 거듭된 경험이 응축쳐 놓은 것인 명칭일 뿐이다. 전자는 개념을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보고 후자는 단지 심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3.23 넘어가기 전에 3.22에 대상들은 단지 이름으로만 불릴 수 있을 뿐 언어를 통해 대상들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기호는 단지 대상들을 대표할 뿐입니다. 명제는 사물이 어떻게 있는가 책상 위에 꽃병이 놓여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책상 위에 꽃병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 아까 근데 봤던 구절과 이건 거의 비슷하네요. 번역이요. 됐고요. 이거 3.26으로 점프를 하는데 여기는 자 3.23 일단 먼저 보죠. 단순 기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뜻의 확정성에 대한 요구다. 자, 단순 기호 아까 뭐였죠? 단순 기호가 이름이었죠. 단순 기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그 요구는 결국은 뭐에 대한 요구다? 뜻의 확정성에 대한 요구인데 이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말이 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된다. 최소한. 이 연명은 비트겐슈타인이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단순 기호들의 총합은 세 개의 기저예요. 자, 세 개의 기저. 그 기저는 논리 형식을 이미 지니고 있다. 로지컬 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언어가 이 기저에 있기만 한다면 언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켜야 될 것. 이 세 개의 어떤 기저에 대한 것. 원소 주자 예를 들어 원소 주기율표를 기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H2O라는 사물이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원소 주기율표가 기저로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물이 현재 어디에 있건 간에 도대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져요. 원소 주기율표는 결국 뭐예요? 이미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H2O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한편 HH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의 존재는 불가능하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결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 이상이다. 단순 기호가 없다면 결합 형식 이상으로 대상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모르게 된다. 그래서 센스, 뜻이 있기 위해서는 서로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거기에 단순 기호의 집합인 결국 기저라는 것, 아까처럼 logical form, 기저, substance가 있어야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뜻이 확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결국은 말이 되는 것이냐,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24 복합체에 관한 명제는 그 복합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명제와 내적 관계에 있고, 복합체에 관한 명제라는 건 복합의 구성 요소와 뭔가 내적 관계에 있고, 단지 그 기술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고, 복합체라는 건 단지 그 기술에 의해 주어질 수 있고, 이때 이것은 참이거나 거짓이다. 복합체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는 만약 그 복합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는 않고 단지 거짓일 뿐이다. 어떤 명제 요소가 복합물을 지칭한다는 사실은 그 복합물을 지닌 명제의 불확정성에서 보여진다. 그 경우 우리는 그 명제가 무엇인 바 비확정적인 것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복합체의 상징들의 조합을 단일한 상징으로 축약시키는 것은 정의에서 보여질 수 있다. 3.24 부분은 그래서 아까 요 위에 책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바로 통과하고 있어요. 3.21에서 여기서는 3.26으로 넘어가 버렸죠. 여기서는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이게 확실히 여기 조정 교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애매하다고. 사실 3.24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되게 수수께끼 같은 명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저도 이거 몇 번 읽었는데 이 설명을 보기 전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분명히 조중걸 교수님 이것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명제, 아까 복합물 얘기를 했죠. 복합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개가 고양이를 문다라는 명제를 가정하자.
개와 고양이는 물론 복합물이에요. 컴플렉스. 개와 고양이는 복합물이에요. 단지 개에 대해서만 말하도록 하자. 개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즘, 네발, 꼬리 등을 개의 구성 요소들로 봐요. 자, 지즘다, 네발, 꼬리 등등. 이때 개가 고양이를 문다라는 명제는 개는 짖는 동물이라는 명제와 내적 관계에 있죠. 그쵸? 구성 요소와 복합체에 관한 명제는 이게 명제잖아요. 개가 고양이를 문다라는 명제 안에 뭐가 있죠? 개는 짖는 동물이다. 뭐 개는 뭐 오히려 뭐 성격이 날카로울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그 구성 요소와 내적 관계에 있다. 이게 아까 그 첫 문장 아니에요. 내적 관계에 있다. 또한 이 명제는 고양이는 핥힌다라는 명제와도 내적 관계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와 고양이를 포함하는 명제는 개에 대한 고양이에 대한 명제와 내적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지난달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는 예시를 보자. 이것도 명제죠. 우리는 A, B, C, E, D라는 물가지수의 평균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가령 택시요금이 올랐거나 과일값이 올랐거나 생고기값은 그나마 그대로였다 등의 명제는 모두 지난달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명제와 내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이 언명은 복합물은 구성요소 내적 관계에 있다고 간단히 말해줄 수 있다. 됐죠? 여기 안 어렵죠?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내적 관계 말고 외적 관계도 있는가? 내적인 것 말고 뜻이 있는 명제라면 모두 외적 관계가 있대요. 뜻이 있다라면. 그래서 단순자는 상설에 의해 복합물은 기술에 의해 제시가 되는데 자, 볼게요. 단순자라는 건 이제 개가 짖는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1의 경우 자, 개라고 누가 딱 써놨어. 그러면 그래서 뭐 so what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세계가 사물의 총체라고 규정하는 실제론자들은 물론 2번은 우연성이고 1번은 필연성이라고 말하며 1번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거 실제론자들이죠. 개가 짖는다가 중에 개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중시하는 실제론자들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사실이 세계의 총체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즉 이거를 강조하죠. 사물은 기술에 의해 주어지지 description 기술하다. 사물은 기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개가 짖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개를 알 수 있는 거지 개라는 그 이름 자체는 그냥 이름이에요. 명제일 뿐이 그냥 유명론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다. 사물이라는 건 막상 그 복합물은 부존재한다고 한번 하자. 이때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는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거짓 명제일 뿐이다. 예를 들어 개가 짖는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개가 정작 없어. 이때 이 명제는 거짓이긴 하지만 뜻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개가 짖는다 다 알아듣죠.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보니까 야 개가 없는데 개가 짖는단 말이 대체 뭐야? 라고 할 때 거짓인 거예요. 거짓인 명제지만 뜻을 가지고 있죠.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매우 날카로운 규정이다. 우리가 어떤 명제를 참이라고 혹은 거짓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에 준하는가? 그래서 복합체의 존재 유무에 달려있다. 그것이 명제라면 그것은 무조건 논리 형식을 지니는 것이고 따라서 뜻을 지니는 것이다. 남는 것은 그것은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고 이건 맞춰봐야죠. 그래서 이것의 여부는 사물들의 존재 유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존재하면은 참인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명제가 하나의 요소와 복합물을 지칭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는 명제의 뜻의 불확정성으로 알 수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됐습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자, 우리는 명제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아직 분석의 종단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의 종단 끝에 그 대표적인 예가 일반성 기호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일반성 기호라고 말하며 의미하는 것은 보통명사를 의미하고 일반성 기호, 보통명사. 자, 개가 짖는다는 걸 예로 들어가보자. 개라는 사물은 하나의 복합체이고 그런데 그 경계가 그 시점에 인식 가능한 어떤 일련의 집합에까지 이르게 돼요. 따라서 이 명제는 무엇도 확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돼요. 이 개라는 단어 하나는 두 개의 명제를 생각하자. 한 마리의 개가 있고 그 이름이 멜루다라고 합시다. 미루다, 멜루다 이렇게 기호로 M이라고 했을 때 단지 개 일반이 있고 자 우리가 개라고 부를 때 개 일반이라는 게 있고 그 기호를 또 D라고 하자. 함수는 F라고 하고요. 짖는다라는 함수 F. 그러면 FM, F는 짖는다죠. M은 뭐죠? 아까처럼 미루잖아요. 미루가 짖는다. 멜루가 짖는다. 이렇게요. 멜루 한 마리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멜루는 짖는다. 이것은 확정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성 기호라는 건 미확정적인 걸 일반성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되게 제가 뭐 어렵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까 F가 뭐였죠? 짖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FD는 D에 속하는 많은 것들의 미확정이다. D에 속하는 D는 뭐였죠? 도그잖아요. 개. 그러니까 그 일반 미확정
일반적인 상황에서 걔가 짓는다라는 건 일반 명사, 일반적인 방식이고, 근데 거기서 멜루가 짓는다는 것도 되게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복합물을 지칭하는 여러 상징들이 단이나 하나의 상징으로 조합되는 것이 곧 definition, 정의다. 복합물을 지칭하는 여러 상징들이 단일한 하나의 상징으로 조합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definition, 정의라고 한다. 그것을 정의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3.25 하나의 명제에는 단 하나의 그리고 단 하나의 완전한 분석이 있다. 자, 이 언명은 동일한 사실의 경우 그 분석의 종단은 모두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런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일일이 쓰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장점은 있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식인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귀결이 되잖아요. 1과 2는 동일한 분석 과정을 갖지는 않아요. 분석 과정은 같지 않죠. 하지만 분석의 종단은 어느 경우나 이걸로 되기 때문에 같다. 그래서 하나의 명제는 단 하나의 그리고 단 하나의 완전한 분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3.26 이름은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다. 그것은 원초적 기호다. 누가요? 이름은 원초적 기호다. 자, 아까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볼까요? 이름은 어떠한 정의에 의해서도 더 이상 해부될 수 없습니다. 이름은 하나의 원초기호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름 자체가 독립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단지 대상을 대표하는 거죠. 단지 대상을 지칭하는 거고 대표하는 거다. 알겠죠? 정의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어떤 것을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분해하는 것. 그러나 이름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정의될 수도 없다. 라는 거죠. 자, 3.262. 자, 여기서 자, 좀 되게 중요한, 저도 스스로 읽으면서 은근히 갑자기 그런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그렇다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그 게임 언어 게임을 얘기하잖아요. 후기 비트겐슈타인은요. 그래서 그림 이론과 언어 게임의 사실은 이 전환적 관계가 되게 크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읽다 보면은 오늘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용법 개념이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3.26이 보죠. 기호 안에서 표현되지 않는 것은 그 적용에 의해 보여준다. 자, 기호 안에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뭘로 의해 보여진다? 쓰임. 이 용법이잖아요. 그 적용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기호가 감추는 것 역시 그 적용이 말하는 것. 알겠죠? 그래서 이 해제를 보시면 이름과 요소명제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존재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만 보시면 결국은 비트겐슈타인 용법과 비슷한 것 같은데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약간 뿌리가 나름대로 벌써 여기서도 좀 싹트고 있었던 게 아닌가. 다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사유가 더 확장되지 못했던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라는 것을 요소 명제로 쪼개고 최종적으로 이름에 대한 것까지 우리 내려와 있잖아요. 이름과 요소 명제의 이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자, 물질적 대변자인 원초적 기호는 정의될 수가 없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의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것이 용례에 의해서, 쓰임새에 의해서,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멜로디라고 사람들이 모여 멜로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멜로디를 원초적 기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임에 처음 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멜로디가 대체 뭐야? 누구야? 라고 했는데 자, 내용 보세요. 어제 멜로디가 구두를 물어뜯었어. 구두를 물어뜯는 거? 사람이 구두를 물어뜯진 않으니까 멜로디는 그럼 사람이 아닌 거죠. 이틀간 멜로디 산책을 시켜주지 않아서 아무데나 짖더라. 산책을 시켰다, 짖다. 아, 이거 뭔가 개인가? 이렇게 충분히 어때요? 유추할 수 있죠. 퇴근할 때 멜로디가 제일 좋아해. 이 정도면 이제 확실이죠. 아, 멜로디는 강아지를 일컫는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용례에 의해서, 지금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죠. 사실 이게 나중에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전기 비트겐슈타인 안에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이미 들어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름 자체만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더 이상 분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름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위와 같은 용례에 의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3.263 원초적 기호의 의미는 그래서 상설, 이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상설은 원초적 기호를 포함하는 명제를 상설이라고 해요. 상설, 원초적 기호를 포함하는 명제. 그러니까 그 포함하는 명제에 의해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초적 기호의 의미는. 따라서 그것들은 이 기호들의 의미가 이미 알려져 있을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원초적 기호를 명사로, 이 명사를 포함하는 명제를 상설이라고 만약 가정하자. 그렇죠?
어렵지 않죠? 원초적 기호는 명사고 명사를 포함하는 명제라는 걸 상설이라고 하자. 우리는 물론 이 명사의 의미를 처음에는 모르죠. 원초적 기호니까. 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고정된다면 언어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세계도 불가능하겠대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난국은 곧 극복될 수 있다고 되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은 네임과 아까처럼 이 상설을 매우 어설프게나마 같이 익혀나간다. 예.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고 이게 뭔가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언어는 본능이고 이 본능 형식이 있다는 것. 네임의 의미는 결국 상설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고 상설은 네임의 의미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로 선순환이 된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네임이라는 원초적 기호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명제가 계속 들쭉날쭉하면서 우리는 언어를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비. 이것은 신비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원초적 기호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명제를 통해서 혹은 어떤 용법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내용만 보면 그래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여기 들어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름 이제 고민해서 좀 생각해 써본 게 이거예요. 결국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잖아요. 세계는 결국은 언어에 의해서 언어를 투영하고 있고 언어의 하나의 그림이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기호와 원초적이라고 할 때 용법에 의해서 보여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자체를 일종의 어떤 용법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범주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결국 이 전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논리 철학 논거는 뭐예요? 결국 이 결론은 안 변하잖아요.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언어가 투영하고 있는 세계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결국 추구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언어는 명확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언어는 결국은 요소 명제로 다 쪼개지기 때문에 결국은 요소 명제에서 어떤 명확한 의미들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장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할 수 있는 깔끔한 언어로서 세계를 표현할 수만 있다라면 철학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분석의 과정에서 원초적 기호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용법과 상설에 대한 얘기를 들여온 거지만 원초적 기호가 지금 논리 철학 논거의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이제 명제화 되는가? 그 명제로서 어떤 명확한 어떤 요소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세계를요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를 우리가 투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는 어떤 게임이다. 언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게임.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원초적 기호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 생각에 원초적 기호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명제라고 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다 뭐다? 일종의 어떤 언어 게임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참고로 이제 3.3 이쪽 여기 반면에 오직 명제만이 뜻을 가집니다. 오직 명제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름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3.31 이제 이쪽으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어디까지죠? 그래도 절반으로 온 것 같네요, 명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명제 2편을 부득이하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